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철도 노선이 발달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섰죠. 이동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철도 노선 6개가 최근 개통했거나 곧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강릉에서 부산 또는 대구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해선 철도가 개통하는데요. 시속 150km의 ITX 마음이 강릉에서 부산을 3시간 50분 만에 달리고요. 벌써 일부 시간대 열차표는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 동해선은 1년 후에 시속 250km의 KTX가 투입되고요. 또 2027년께는 양양과 속초를 거쳐서 고성까지 확장된다고 하니까 우리 동해안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요. 또 여행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 고양과 양주 의정부를 잇는 교외선 운영 적자 때문에 폐쇄를 했었는데 다음 달 20년 만에 재개통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GTX-A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모레 그러니까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기 북부 주민들의 출퇴근이 한결 편리해질 것 같고요. 또 조금은 소외됐던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모쪼록 잇따른 이 철도 노선 개통으로 우리 생활과 문화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 지역 경제도 균형 있게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철도 여행의 이 추억과 낭만 즐기기에도 더 좋을 것 같네요.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 정부의 농촌 빈집 대책에 대한 소식 좀 살펴보고요. 또 이슈로 보는 법과 세금 이야기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형 베이커리들이 유행처럼 들어서고요. 나들이 삼아서 이런 베이커리들 많이들 찾아다니시는데 이 베이커리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절세 때문이라고 해서 왜 그런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 농촌에 조금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수리를 하거나 또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전학온 학생과 그 가족들이 살 집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이런 정부의 농촌 빈집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이런 빈집들 정비에 나선다고 하는데 우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빈집이 얼마나 되나요? 네, 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마을이 대다수입니다. 농업 분야 토론회라든가 집회 등에서 농촌의 실정을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시집 올 때 마을에서 세댁으로 불렸는데 환갑을 앞둔 지금도 마을에서 막내다 이런 얘기도 익숙한 소재가 될 정도인데요. 네. 농촌 지역에는 어르신들만 거주하다가 거동이 불편해서 도시에 있는 자식들 집에 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예. 정부가 추산하는 전국 농촌의 빈집 규모는 2022년을 기준으로 6만 6천여 가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빈집들이 사실은 농촌이나 도시나 보기에도 좀 좋지 않지만 사실은 위험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촌의 낡은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 선언했고요. 네. 관련한 법안도 개정해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라면 어떤 법인가요? 예,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몇 가지 강제 조항과 권고 조항을 넣어서 법을 개정했는데요. 바로 네.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네.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은 농촌에 산재한 빈집을 활성화하고 또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고요. 정부 입장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빈집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강제 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방치된 빈집이 이렇게 붕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사고 우려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단한 경우, 네. 또 농촌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특정 빈집으로 분류하는데요. 예. 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장은 이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라든가 개축, 수리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철거하거나 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뭐 위생상 유해하거나 또 경관을 훼손하거나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직접 이 지자체장이 철거나 수리를 명령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네. 최대 1,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요. 네. 철거 이외에 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단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로 50%까지 감경해주는 이런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강제 철거 등을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철거를 하기까지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한 이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우려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은 마을 전부 또는 일부에서 빈집이 10가구 이상이 되거나 20% 이상이 되면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빈집에는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네.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뭐 이제 법적 근거는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최근에 그러면 농촌 마을에서 이렇게 빈집이 좀 정비된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남 해남군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해남군과 대중소기업 농어촌 협력재단과 이마트가 협업해서 해남군 마산면에 8가구의 빈집을 리모델링 했고요. 네.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개조한 곳에 그친 게 아니라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했다는 게 의미가 깊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그러니까 농촌에 또 폐교 위기 있는 학교들, 작은 학교들이 네. 많은데 이것과 빈집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마산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100년이 넘는 역사 깊은 초등학교인데요. 네. 올해 전교생이 26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교육청의 기준으로는 학생 수가 50명 안팎은 돼야지 폐교를 면하는데 그야말로 폐교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해남군은 마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전학생을 적극 모집했고요. 여기에 농촌의 빈집을 개조해서 전학생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까지 지원했습니다. 예. 무상 임대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남도 교육청에서 가구당 월 30만 원의 생활 지원비를 유학 경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해남군의 사례를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1호라고 이름 붙였고요. 해남군에서는 이 마산면 외에도 북평면의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 호텔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텔까지. 이게 다양한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뭐 빈집도 농촌의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목표도 농촌 소멸을 위기로만 여기지 말고 기회로 삼아서 잘 대응하자 이런 건데요. 최근에는 민간합동 이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2호 지역도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호 지역은 어디인가요? 예, 전남 해남군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연동면 노송리와 연서면 봉합리 소재 빈집 3곳을 개조할 예정인데요. 네. 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유하우스라든가 예술방앗간, 마을 미술관 이런 걸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종자치시의 빈집 프로젝트는 농식품부만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의 빈집 철거 사업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농촌의 빈집이 이렇게 재정비되는 건 반가운 일인데 뭐 그보다도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농촌의 빈집 사업이 내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고요. 네. 정부는 전국의 6만 6천 곳의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이런 계획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폐가를 처리한다는 것 출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주거 여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도 정부가 속도를 내줬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 이와 함께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는 농촌 빈집 관리 업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리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살아가는 농민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농업 정책이 우선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런 빈집들이 좀 유용하게 잘 활용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뭐 유행처럼 대거 들어서고요. 또 이런 베이커리들을 찾아다니는 게 또 뭐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증여 상속을 위한 절세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12월 국회에서 부결되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슈 속에 궁금한 법과 세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솔 안원용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저도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뭐 요즘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가봤는데 이게 뭐 창업이 유행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절세랑 이게 관련이 있다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네. 가업 승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라고 세법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무려 저희가 6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600억. 네, 예.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네. 대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업종 중 하나가 베이커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커리 카페에서 사업용 자산으로 불리는 그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네. 마찬가지 말씀드린 공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상속의 어떤 승계의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 베이커리 카페가 그 가업 승계에 해당이 된다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절세가 되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 승계의 그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최대 6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네. 그게 이제 업종 기간에 대해서 10년 경유했을 때는 300억, 20년 이상은 400억, 30년 이상 영유했을 때는 600억까지 공제액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근데 이 가업상속공제라는 거는 꼭 사망이 개시됐을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망 전에 가업 승계 증여 특례라고 해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도 증여를 통해서 마찬가지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카페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반 카페는 안 되고 베이커리 카페만 절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그 가업상속공제에서 업종을 열거해놨는데 그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배제되는 게 부동산 임대업이 배제되어 있고 네. 그다음 노래방, 주점 이런 것도 배제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카페가 또 이제 저희가 비알코올성 음료점이라고 해서 네.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는 안 되고 베이커리는 음식점업에 해당을 해서 베이커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가업 승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좋은 기업을 후대에 잘 승계를 해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또 중요할 수 있게 보여지는데 이런 특례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가업 승계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이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고용이나 국가 어떤 발전에 장려하는 여러 가지 업종은 거의 다 포함이 되고요. 도소매업도 포함이 되고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음식점업도 해당을 합니다. 예. 그리고 광고업도 들어가는데 이제
배제되는 것들을 따져보면은 숙박업이 배제가 돼서 모텔업을 숙박업. 네, 네. 모텔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모텔을 하시다 보니까 큰 건물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하지만 업종이 해당을 안 하다 보니까 모텔업은 배제가 되고 네. 또 저희 전문가사 과학기술업이라고 해서 변호사나 세무사업도 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열거되어 있다 보니까 좀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절세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절세가 되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 되는 땅을 일반 증여를 하는 경우라고 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가 증여를 할 때 뭐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볍게 설명드리면 일반 증여는 저희가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자녀한테 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이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면 공제를 10억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10억. 네,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에서는 저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해 가업 승계 증여 특례는 120억까지는 10%의 세율만 적용을 받습니다. 네. 굉장히 낮은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억을 기본으로 하면은 일반 증여를 받았다 하면 10억을 내겠지만 네. 저희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받으면 2억만 내면 됩니다. 무려 8억의 차이가 나는데 오, 예. 제가 조금 더 금액을 높여서 70억을 증여했다 치면은 네.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29억의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예. 가업승계를 받으면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와, 그 차이가 크네요. 거의 23억이어 가지고 굉장한 예. 차이고 또 하나의 혜택은 저희 일반적으로 증여는 5년 동안 할부처럼 연부연납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무려 15년을 나눠낼 수 있거든요. 아, 기간도 더 길어요. 기간도 네. 훨씬 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가업승계를 받아서 15년 동안 나눠내는데 1년에 어쨌든 소득을 또 벌잖아요. 저희가 네. 가업을 이어받았다는 건 대표이사로서 취임을 해서 급여도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을 받은 거니까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서 네. 이 증여세를 15년간 나눠내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업승계는 상속이 개시되면 무조건 합산이고요. 네. 저희 일반 증여는 일반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10년까지만 사망이 했을 때 합산을 하고 네. 10년이 경과된 것은 합산을 안 하겠지만 저희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받은 것들은 몇 년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합산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때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특례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받으신 분이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또 적용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또 600억 한도까지 네. 가업상속공제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더 추가로 발생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 그러면요. 이게 뭐 개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좀 잘 따져봐야 할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용 자산만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네. 조금 낯서실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업무 무관 자산들은 안 해준다고 표현합니다. 업무 네. 무관 자산이 뭐냐면 저희가 이 가업승계에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법인만 해당하는 건데 네. 법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서 이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만 제가 뭐 제조업을 예로 든다면 제조업에 사용하는 공장 이런 것만 해당하는 거지 네. 뭐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뭐 강남의 꼬마 빌딩 그런 모든 것까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 소유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군요. 되는 건 아니고 네. 저희 베이커리 카페를 다시 예로 든다면 베이커리 카페 기준으로는 저희 베이커리 카페의 사업장이 있잖아요. 예.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무용 자산이니까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네.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후관리입니다. 그 사후관리가 뭐냐면 저희 가업 승계 증여를 받은 거는 저희가 사후관리 요건이 별다른 건 없는데 가업 상속공제를 받았을 때는 총급여 이제 근로자 수가 90% 이상 유지돼야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요, 이 가업승계로 특례 적용을 받았는데 이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이런 경우라면 그 외에 뭐 양도소득세나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올랐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부담은 이제 당연히 발생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인의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이므로 세율 자체도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보다는 일단 법인이 부담하는 그 법인 세율이 더 낮아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세부담도 조금은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액 차이만큼이 일단 오히려 세이브가 되는 효과도 있고요. 네. 하지만 해당 자금을 이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팔고 나면 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개인 주주들에게 이제 저희가 다시 가져올 때는 배당이라는 종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법인이나 개인의 차이를 잘 모르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인으로 보유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절세를 다 해주는 건가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까지 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벌써 낮은 세율을 언급드렸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세법적으로 이제 법인을 활용한 이렇게 꼬마 빌딩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인세율이 원래 2억까지 과표에 대해선 9%의 세율이 적용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9%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1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좀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 세율적으로 좀 과도한 부담을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금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재들이 좀 생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법인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올랐으니까 실익이 다 사라졌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분리했을 때의 장점은 개인 이제 종합소득이 원래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이 되다 보니까 50%의 높은 세율을 내시던 분들이 법인으로 분리하면은 어쨌든 20% 뭐 19% 정도의 낮은 법인세율만 내면서 분리시키면서 어쨌든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렇다고 다 법인이 세우겠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네네. 아까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개인이 다시 찾아올 때는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중과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익은 아니고 법인에 계속 굴리면서 갈 때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잘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혼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세법상의 혜택이 많은 가업 상속 공제임에도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법적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요건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걸까요?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 개시 이전 2년 이전에 그 저희 상속인이 저희가 이제 근로를 가업에서 종사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 요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직접 하다 보니까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어느 부분에서 생기냐면 네. 가업을 모든 자녀들이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네, 가업에 네. 종사하는 분들은 장남이 네, 많죠. 그래서 장남. 장남이 보통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장남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2년 이전에 근무했던 상속인이 주식을 받아야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데 최근 2년. 네, 맞아요. 네네. 돌아가시긴 날 2년. 예. 그러면 장남 이외의 자녀들이 그 주식을 증여받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의 모든 대부분의 재산인 그 법인의 주식을 네. 장남한테 몰아줘야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은 야 상속세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장남인 내가 받아야 된다. 다른 상속인들은 장남이 주식을 다 가져가면 남은 자녀들이 받아갈 자식 그 재산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재산을 n분의 1을 하고 그냥 세금을 더 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제가 90억까지 봤거든요. 최근에. 네.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 90억이나 세금을 90억. 더 낼 건지 아니면 n분의 1을 할 건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녀들 사이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장남이 모든 돈을 몰아서 이렇게 한 사람이 받고 네. 이거를 다른 자녀와 나눌 때는 또 문제가 생길 또 수 증여죠. 있잖아요. 형제 간의 증여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부분이 실제로 이게 또 이런 거액의 상속세에 신고된 이후에는 조사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때 네. 저희 상속인 간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잡힐 수 있어서 굉장히 신고를 안 하고 형제 간에 분배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좀 갈등 사례들이 좀 많이 일어나나요? 네, 왜 많이 일어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이제 현금을 보유했을 때 그
개인 대표들이 급여나 배당을 해야 자기 재산이 축적이 되는데 네. 그때 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니까 법인 대표분들이 아까워하세요. 네, 그럼 네. 모든 재산이 법인에 축적돼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인의 주식 가치는 높은데 네. 대표자 개인의 다른 재산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 네. 자기 거는 개인 없는 명의로는 상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는 200억인데 개인 아파트 한 채 있고 뭐 20억짜리 나머지 대표이사 급여하면서 현금 한 10억 있어요. 네. 근데 5형제입니다. 아하. 장남은 200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4형제가 한 30억 나눠 가지라고 하면 어느 형제가 이거를 사인을 하겠습니까? 배 아프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분할협의서 작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약간 제안하시는 가장 좋은 원만한 합의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길을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방금 진행했던 사례에서는 네. 일정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식을 나눠 갖고요. 네. n분의 1까지는 아니고 한 20억씩은 주식을 나눠 갖고 장남이 한 150억, 120억 정도를 몰아갔습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는 가업 상속 공제를 그래도 일부라도 받아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모든 주식이 장남한테 넘어가면 이제 회사 경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남은 4형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장남이 가업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견제를 하고 싶은데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주식을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장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했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어쨌든 주식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장남은 자산을 많이 물려받았으니 법인이 보유한 현금이 많고 또 다른 자녀들이 직원이나 이런 등재를 해서 업무도 하고 이사로서 또 이제 배당이나 주주로서 배당들 처리하면서 좀 그런 부의 분배를 제가 좀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남만 근무를 해서 그 몰아주기가 가능했는데 만약에 5형제가 균등하게 일을 같이 시작해서 한 상황이라면 5명이 다 이제 가업 상속의 그 자격이 대상이- 되는 네, 건가요? 자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좀 갈등이 줄 수 있겠네요. 훨씬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저희가 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거든요. 가업상속공제를 네. 적용받으려면 네. 그럼 5형제가 다 같이 공동대표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또 법인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 좀 쉽지 네. 않은 길이군요. 맞습니다. 네. 상속세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살펴볼 이슈인데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12월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현행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고요.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지금 배우자 공제를 기본 공제 5억, 최대 한도 30억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서 네. 배우자가 있으면 30억까지 다 공제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저희가 법정 상속 지분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저희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자녀보다 50%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30억 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 네.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5분의 3 해서 18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예. 자녀가 이제 저희가 2명이다라고 자녀가 3명인 경우를 가정하면은 저희가 공제 한도가 9분의 3이라서 10억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30억까지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자녀 수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 자녀가 한 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18억 자녀가 3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10억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마치 자녀를 많이 낳으면 네. 오히려 배우자가 받는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서 상속세 부담액이 늘어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되게 숫자가 막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는 네네. 자녀가 많으면 오히려 배우자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서 네. 그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게 좀 이상한 계산법이라는 표현입니다. 네네네. 법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현실에서는 이 분할 한도보다 더 분배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방금 그 배우자 공제 한도를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가정하에 어머님도 연세가 보통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머님도 또 상속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재산을 많이 분배 안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네.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방금 제가
제가 말씀드린 배우자 공제 한도까지만 딱 채우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한도까지 채워야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18억까지 어머니한테 뭐 배우자 한도를 주지만 네. 자녀가 3명인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치면은 네. 어머니는 한 10억 10억. 정도만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 물론 어머니가 힘이 더 세시면 야 내가 절반 가져갈게 15억 할게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세 부담 많아지니까 이참에 자녀들한테 분배를 더 많이 하자라고 하면은 어머니께서 더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네. 경우를 고려하면은 실제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도까지만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그 이상 분배를 배우자분한테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그리고 두세 명인 경우 그 이상일 때도 또 달라지나요? 계속 한도가 줄어듭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이 재벌가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도 뉴스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유튜브도 촬영을 했었는데 그 저희 최태원 회장님하고 네네네. 노서영 관장님이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 재산 분할의 그 액수가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뭐 세기의 맞습니다. 이혼이라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은 공유물의 분할로 봐가지고 네. 그 재산을 분할하면서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증여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라서 그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심플하게 그냥 1조 정도 저희가 재산 분할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조. 네. 뭐, 심플하지 않은데요. 네, 뭐 이번 케이스에 이제 저희 재벌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겠지만 네. 1조가 사실은 그냥 상속으로 개시됐다면 못해도 상속세 증여세로만 5천억에서는 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조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그 어떠한 세금을 내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에게는 5천억의 세금을 매기고 오히려 이혼을 하는 가정에게는 5천억에 대한 세부담이 없이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사망 때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매기고 오히려 그 전에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반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혼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 간에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는 저희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국가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은 아니죠. 혜택처럼 보이는 이런 네.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혼이 최고의 절세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는 이혼을 더 좀 많이 하는 상황인데 해외와 우리나라도 좀 이게 상황이 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케이스까지 제가 검토는 못했었는데 네. 제가 일단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이혼 같은 경우에서 사실 이제 저희가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들 가끔 이제 이혼을 해야 절세가 된다라고 네. 진행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이제 가정법원에서의 숙려 기간도 필요하고 네. 혼인을 이혼하는 거에 있어서 또 혹시나 사망 직전에 이혼을 하면은 뭐 가장행위가 아니냐 이런 세법적으로 태클이 걸릴 수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혼이라는 신고가 딱 떨어지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세법적으로 어떤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은 네.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거를 뭐 상속이나 증여로 봐서 세금을 과세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네. 좀 이혼 제도가 이렇게 좀 악용이 될 소지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상속세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20억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상속세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혼을 어떤 세금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해외에서 있거나 이런 케이스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청취자 질문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 증여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던데 뭐 어떤 유의점들이 있을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우선
그 저희가 상속세 기본 공제가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기본 5억 해서 한 10억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아파트 값이 한 5억 6억 할 때다 보니까 네. 상속세를 아무나 낼 수 없었습니다. 예. 상속세만 내더라도 자산가였는데 네네. 지금은 뭐 아파트 한 채가 40억 50억 뭐 비싼 건 100억까지 하는 마당에 네. 이 기본 공제 자체도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래전에 잡힌 이 기본 공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한 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한 채인 경우에 이거를 또 굳이 상속세를 줄이고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파시거나 이런 경우도 네. 가끔 있습니다. 예. 물론 아파트 한 채 있으신 분이 양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아서 양도세를 최소한으로 내고 그 현금으로 뭐 자녀들에게 어떤 투자나 이런 거를 목적으로 다른 증여 플랜을 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파트를 그대로 가진 채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도 장점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이 한 3명이다라고 하면은 그 아파트 한 채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또 발생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자녀 셋이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갖는 경우에 네.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또 종부세나 취득세나 양도세에서 굉장히 세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주택의 투기가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에 그 과도한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들은 있는데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지 또 섣불리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혹시나 상속이 고려가 된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예. 요즘 뭐 대형 베이커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즐겨 다니면서 이런 세금 얘기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오늘 뭐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뉴스 보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네, 세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오늘 궁금한 점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로 보는 다양한 법과 세금 이야기 안원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끝으로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비 내린 곳들이 있어서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따뜻하게 조심 안전하게 출근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